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우의 수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용어를 먼저 정의를 하죠. 이 용어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확률 통계 시간에 또 배울 거니까요. 그래서 이 용어를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용어를 하나씩 알아봅시다. 먼저 시행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시행이라는 용어는 반복 가능하고 시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해보거나 관찰하는 걸 말해요. 이것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시행이란 반복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해보거나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시행은 반복 가능하죠. 몇 번이고 던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던져서 나오는 눈은 우연히 일어나죠. 어떤 조작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시행이에요. 마찬가지로 동전 2개를 던진다고 해봅시다.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던진다고 했을 때 이거 역시 반복 가능하죠. 몇 번이고 던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조작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는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 대문자 S를 써서 나타내는데 이거는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얘기해요. 집합이다. 표본 공간은. 그러니까 시행을 했죠. 시행이 뭔지 알았죠. 그래서 시행을 해요. 그래서 그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모두 모아놔요. 어떤 결과든 모두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표본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동전 1개를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1이 보이거나 1의 눈이 보이거나 2의 눈이 보이거나 3의 눈이 보이거나 4의 눈이 보이거나 5의 눈이 보이거나 6의 눈이 보일 거예요. 이거 이상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요 집합이 표본 공간인 거예요.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던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동전 1, 두 번째 동전을 동전 2라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죠? 둘 다 앞면이 나오거나 하나만 앞면이 나온 거죠. 그래서 동전 1이 앞면이 나오고 동전 2가 뒷면이 나오거나 동전 1이 뒷면이 나오고 동전 2가 앞면이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고 둘 다 뒷면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순서상으로 묶어서 이거 이외에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서로 다른 동전 2개 던질 때.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 앞면을 H라고 하고 뒷면을 T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S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본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 정의는 2가지가 있어요. 중학교 때는 어떤 결과물일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물을 사건이라고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주사위 1개를 던지는 시행을 해요. 그랬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가 보이거나 4가 보이거나 6이 보이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또 다른 사건 3 이하의 눈이 나온다고 해봅시다. 3 이하의 눈이 보이는 사건. 그러면 그거는 1이 보이거나 2가 보이거나 3이 보이면 일어나죠. 그래서 모아놓은 이 집합, 얘가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원소들, 집합이니까 원소겠죠. 나중에는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할 건데, 이 원소들은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에서 와요. 다른 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사건의 정의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이 사건을 정의하는 거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아무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건을 나타내는 기호는 집합처럼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 A, B, C, 뭐 P, Q, R, 뭐 X, Y, Z 뭐 이런 걸 써서 나타내요. 그래서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사건을 나타낸다는 거 잘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사건이 뭔지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시행만 하면 일어나요. 주사위 한 개 던지는 시행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6 이하의 눈이 보이는 사건을 생각해보죠. 6 이하의 눈이 보이는 사건. 그것은 1, 2, 3, 4, 5, 6이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시행만 하면 일어나죠. 시행만 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시행만 하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랑 같겠어요? 표본 공간이랑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0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사건도 있다고 그러고, 집합기호로 공집합기호를 써서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의 종류를 알아봤어요. 자, 이제 사건을 알았으니까 사건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죠. 사건의 경우의 수. 사건을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죠. 부분 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렇게 나타내죠. 이것을 경우의 수에서는 사건 A의 경우의 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특히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원 사건이라는 게 뭐냐? 사건 A의, 아니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경우의 수가 한 개인 집합. 한 개인 집합. 한 개인 사건. 집합이 아니라 한 개인 사건. 한 개인 사건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원소의 개수가 1인 사건. 그게 근원 사건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해요. 그랬을 때 근원 사건은 어떻게 되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원소의 개수가 한 개니까 이런 것들이 근원 사건이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져요. 두 개를 한 번 던지는 시행을 해요. 그랬을 때 근원 사건은 뭐예요? 아까 4개였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그랬을 때 그거 하나짜리.
둘 다 안면인 사건 하나, 안면이 하나인 사건 둘, 그 다음에 뒷면이 둘인 사건 하나. 이것들이 근원 사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다른 종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근원 사건들이 돼요. 그래서 근원 사건이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런 게 있어요. A와 B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A, B 중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사건.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면 일어나는 사건. 그런 사건을 이렇게 적고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면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면 A와 B가 A와 B 중에 적어도 하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합시다. 그럼 표본 공간이 이와 같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사건 A, B를 A는 짝수의 눈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합시다. B는 3 이하의 눈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A와 B의 합사건은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면 일어나요. 그래서 1이 보였다. 그럼 뭐가 일어난 거죠? B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는 거예요. 2가 보였다. 그러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는 거예요. 3이 보였다. 그러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일어나는 거예요. 4가 보였다. 그러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일어나는 겁니다. 5가 보였다. 그거는 A도 안 일어나고 B도 안 일어나니까 얘가 일어나지 않죠. 6이 보였다.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서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의 합사건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A와 B의 합사건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일어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그게 A와 B의 합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얘가 일어나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건. 그런 사건을 모아놓은 집합을 이렇게 적고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A 사건을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 B 사건을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을 때 A와 B의 곱사건은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1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B만 일어나죠. A는 안 일어나고. 따라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와 B의 곱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가 보였다고 합시다. 2가 보이면 A가 일어나죠. 그리고 B도 일어나요.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일어나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게 된 거예요. 3이 보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B만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A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4가 보였다 그러면 A만 일어나죠. B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5가 보였다 그러면 둘 다 일어나지 않으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6이 보였다 그러면 A만 일어나기 때문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이 하나뿐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곱사건이란 얘가 일어나면 A도 일어나는 거고 B도 일어나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 그게 A와 B의 곱사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건을 이제 다시 정의합니다. 사건이란 이제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근원 사건들의 합사건이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근원 사건들의 합사건. 예를 들어봅시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해요. 그랬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생각합시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뭐가 보이면 돼요? 2가 보이거나 4가 보이거나 6이 보이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건 A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적어요? 집합이니까 2, 4, 6이라고 적겠죠. 네,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건은 근원 사건의 합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사건의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이 근원 사건의 개수예요. 근원 사건의 개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건과 사건의 경우의 수를 다시 정의했어요. 그래서 사건의 정의는 뭡니까? 근원 사건의 합사건이다. 그럼 사건의 경우의 수는 뭐다? 근원 사건의 경우의 수다. 그 사건을 만드는 근원 사건의 경우의 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의 합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랬을 때 A와 B의 합사건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러면 먼저 A하고 B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A하고 B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 배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배반일 때, 그러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이 경우의 수에다가 그냥 이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NA 더하기 NB예요. 얘를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A와 B가 서로 소일 때 A와 B가 서로 배반일 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에다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 합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참고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가 아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A와 B의 합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면 A만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B, B만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C라고 했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일 거예요. 서로 다 배반이니까. 그랬을 때 여기다 B를 더하고 B를 뺍시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뭐가 돼요?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C 더하기 B는 뭐가 돼요? 사건 B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거기에 B는 뭐죠?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하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빼는,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것을 대부분의 참고서에는 합의 법칙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부분과 확장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된 합의 법칙이다. 진짜 합의 법칙은 서로 배반일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 것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에 일어날 경우의 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합의 법칙은 서로 배반일 때 이렇게 되고, 서로 배반이 아닐 때는 이렇게 된다. 라는 사실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죠. 고배 법칙입니다. 고배 법칙은 이거예요. A, B 두 집합이 있어요. 이건 사건이 아니라 집합입니다. 이 두 집합에서 어떤 시행을 하냐면 A에서 하나를 고르고 연이어 잇따라 B에서 하나를 고르는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 A에서 한 개의 원소를 고르고 한 개의 원소를 뽑고 연이어 잇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이어 잇따라 B에서 한 개의 원소를 뽑습니다. B에서 한 개의 원소를 뽑아요.
그랬을 때 왜 이 연이어 있다라가 중요하냐면, 연이어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리고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동시에라는 말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아까 사건 A 그리고 B. 그게 뭐였죠? 곱사건이었죠? 그때 그리고는 얘가 일어나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연이어 있다라는 동시에가 아니에요. 하나를 뽑고, 그리고 연이어 있다라, 그리고 뽑은 거예요. 예를 들면, 1교시가 수학이고 2교시가 영어라고 하면, 수학 시간이 끝나고 영어다. 랄 때 그리고가 바로 연이어 있다라예요. 수학, 영어가 얘가 일어나면 수학이 일어나고 얘가 일어나면 영어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수학이 일어나고 그리고 연이어 있다라 영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수학이고 다음 시간은 영어다 할 때 그 그리고가 바로 연이어 있다랍니다. 곱사건의 A 교집합 B라고 하죠. 곱사건의 이 그리고는 얘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일어나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납니다. 그때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곱사건의 그리고하고 연이어 있다의 그리고는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곱의 법칙을 할 때 그리고는 연이어 있다랍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학생이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도서관을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학교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로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집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A, B, C 세 개 서로 다른 게 있으니까 A, B, C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학교로 가는 길은 두 개가 있으니까 X, Y라고 하죠. 그러면 이 학생이 택해서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A, B, C 중에 하나를 택한 다음에 연이어 따라 X에서 Y를 택하는 그런 시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경우를 따지니까 집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경우에는 A 아니면 B 아니면 C가 돼요. 이 각각이 먼저 A를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X를 가든가 Y를 가는 두 가지를 갔죠. B도 X를 갔거나 Y를 가는 두 가지를 가져요. C도 X를 가거나 Y를 가는 두 가지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알 수 있죠? A, B, C 세 묶음이 각각 몇 개를 가져요? 두 개를 가져요. 그래서 몇 개가 된다는 얘기죠? 6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6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개를 갖고 있는 묶음이 세 묶음이니까 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A에서 하나의 원소를 택하고 연이어 잇따라 B에서 또 하나의 원소를 택할 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M개라고 하고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개라고 합시다. 그때 어떤 시행을 해요? A에서 하나를 뽑고 연이어 잇따라 B에서 하나를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에서 하나를 뽑으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오죠? A1부터 AN까지 M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죠? 이들 각각이 이렇게 뽑혔을 때 B에서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를 가져요? N가지를 갖죠. 얘도 N가지를 가져요. 그러면 N가지를 갖고 있는 묶음이 몇 묶음이에요? N묶음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A의 경우의 수 M가지 각각이 B의 경우의 수 N가지를 가질 때 전체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의 법칙까지 알아봤고
이 고배 법칙을 알아보는데 표를 이용하면 좀 편해요. 고배 법칙을 이해하는데 표를 이용하면 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 학교로 간다면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이 A, B, C 세 개가 있겠고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가는 건 X, Y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 학교로 가는 건 이렇게 수용도를 그렸어요. 이렇게 수용도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순서상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X, AY, BX, BY, CX, CY. 얘를 이렇게 표를 만들면 편해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집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집합, 길 모아놓은 집합 A, B, C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학교로 가는 집합 원소 X, Y를 이렇게 놔요. 그리고 순서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AX, AY, BX, BY, CX, CY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얘랑 똑같죠? AX 여기 있고 AY 여기 있고 BX 여기 있고 BY 여기 있고 CX 여기 있고 CY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 학교로 가는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A라는 묶음이 두 개를 갖고 있죠. B라는 묶음이 두 개를 갖고 있고 C라는 묶음이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개인데 어떻게 해요? 두 개를 갖고 있는 묶음, 세 묶음이다. 그래서 3 곱하기 2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용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